실적이 쇼크가 났던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고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개선이 돼가고 있다. 내년까지는 업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수주가 일어날 것이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대신증권에서 조선 그리고 기계 섹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전반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좀 횡보 조정세라 뭐 여러 섹터의 주식들이 다 힘든 상황이긴 한데 특히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달간 계속 좀 약간 조정을 좀 보여왔죠. 네. 한참 막 그 긍정적인 뷰와 함께 상승하다가 그래서 오늘 이 조선주에 대해서 피크아웃이라는 분도 있고 또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오늘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해보죠. 네. 일단 조선주의 그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죠. 네, 안 좋았습니다. 네,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분기 실적에서 업체별로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한 9천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났고 삼성중공업이 4천억 정도, 대우조선해양은 1조 정도 적자가 났고 현대미포조선은 한국조선해양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한 2천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거의 합쳐갖고 뭐 2조 4, 5천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1분기 때도 후판가 인상에 대한 그 철강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충당금이 있었고 2분기도 대규모로 하반기 후판가 상승에 대해서 충당금을 잡으면서 큰 적자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도 기억이 되는데 그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그래도 주가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의외로. 네, 네, 네. 그 다음서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그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것이 그 나중은 이제 좋아질 것이다. 3분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었었던 건가요? 네, 그게 시차가 있는데요. 언제 주가에 그 영향이 반영되나 했을 때 실적이 쇼크가 났던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고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후판가라는 게 뭐 실적이 나와야지 오픈이 되는 자료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그 가격들을 트래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부터 이 후판가 급등한 게 주가에 반영이 됐고 5월 고점으로 해서 거의 20% 정도 조선주 주가가 밀렸는데 그 사이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2분기에 빅베스 한 것들은 영향이 끝나고 3분기, 4분기 후판가가 뭐 아직은 안 내려가지만 내려간다고 하면 충당금 환입이라든지 영향이 이제 감소하면서 주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게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번 분기에 뭐 그 빅베스 했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배를 수주를 받으면은 만들어가지고 납기까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 사이에 기존에 갖고 있던 배도 만들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원자재도 공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만드는 2년에서 2년 반 동안에 원가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원가가 투입될 때 뭐 후판 같은 경우 또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에 그 가격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성가는 수주받을 때 이미 고정을 시켜놨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들이 변동을 할 텐데 변동하는 부분들이 현재 가격이 있고 앞으로의 가격이 있으면은 그걸 분기마다 계속 추산을 해 나가요. 네. 지금 후판 가격이 급등을 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게 유지가 될 테고 향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분기에 잡을 때 지금 분기에 만들어진 매출에 대해서만 잡는 게 아니라 향후 2년, 2년 반 동안에 만들어 갈 물량들의 그 비용들을 다 예측을 해서 기존보다 이만큼이 올랐기 때문에 충당을 잡게 되고요. 이게 이제 뭐 다른 어떤 매출에 대한 일회성도 있겠지만 지금 잡히는 일회성, 요게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것들에 대한 충당금이고 빅베스의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잡힌 빅베스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 자본상의 어떤 손실 날 수 있는 요소를 그냥 이번 기회에 한 번에 그냥 합산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리는 거를 우리가 빅베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번에 그 발표한 그 실적에서 큰 적자를 봤는데 이거는 올해 수주한 금액에서 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은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도
그때 받았던 물량들이 그 물량들에 대한 어떤 이 실적 발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때 보통 2년 정도 걸리니까 지금 만드는 배들은 19년에 수주한 배들이 주력이고 또 작년에 수주한 배들, 올해 수주한 배들 이게 쭉 앞으로 만들어질 건데 만들어질 거에 대한 예정원가도 같이 잡힌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상황들의 배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게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 증가분까지 다 반영이 돼가지고 크게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약간 이게 이야기가 어렵지만 일단 가장 궁금한 건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럼 앞으로는 그럼 좋아지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좋아진다고 보는 게 지금 잡은 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올라갈 비용까지 잡은 거고 하반기 내년 가면은 성과들이 조금씩 19년 이후에 올라간 부분들이 반영이 될 테고 지금 비용은 안정화되는 것들이 반영이 될 테니까 그러면 마진율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조선주가 주가 급등할 때마다 나왔던 것이 막 컨테이너선이 됐든 뭐가 됐든 막 배에 대한 수주들이 확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다 한국이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는 조선주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철강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후판 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수주를 해도 이거 다 적자 수주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가랑 업황을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데 업황적으로 보면은 그 매출이 현재 시점에서 100이라고 하면은 수주를 많이 받았으니까 110, 120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거고 비용 단에서는 원가가 오르긴 했지만 판가 전가가 된다고 하면 볼륨이 늘어나는 거니까 개선이 되는 게 업황의 개선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 적자 수주했던 것들이 반영되고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그 충격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이거에 대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업황이 개선되는 것들이 바로바로 안 들어오더라도 지금 수주나 성과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비용은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이 됐고 이 부분이 좀 안정화될 거에 대한 기대들이 반영이 돼가면서 지금 주가가 당장의 업황 개선이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걱정, 지금 수주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저가 수주다. 이 걱정은 이유가 있는 걱정인가요? 아니면 이유 없는 걱정인가요? 네, 이유가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조선사들이 지금 저가 수주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는 건 맞거든요. 삼성중공업이 1조 원의 지금 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계속 저가 수주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운영비용 같은 것들이 감내가 안 되고 자본 자식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식의 저가 수주 물량 줄어든 것들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 게 이 대규모로 충당금 잡는 거가 자본 유출은 아니에요. 앞으로에 대한 예정원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거니까 이 예정원가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환입이 될 여지도 있는 거죠. 회계상에 잡는 숫자가 커요. 그래서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당장에 기울어지는 건 회사 넘어지는 거 아니고 전 세계 조선사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선사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레버리지 수익성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운주가 아니죠.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개선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조선주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거기에는 이제 배를 만드는 어떤 장소를 도크라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앞으로 성과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도크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더 높게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배를 아무나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배를 주는 쪽에서도 뭐 오랜 신뢰관계가 있는 몇몇 조선사들한테 집중적으로 발주를 주게 되고 그 조선사들은 업황이 안 좋은 상황들을 거치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을 좀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한꺼번에 이걸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말씀하신 이 도크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찾냐에 따라서 성과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조선사들이 이 도크가 비어 있으면은 뭐 인력이라든지 뭐 생산에 따른 기자재라든지 이 땅에 대한 그런 기회비용들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수주를 받아야 되니까 저가라도 수주를 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잔고가 차면은 저가의 수주 받을 요인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주를 주게 되는 해운사들은 계속 발주를 줘야 된다고 하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러서 저가 수주를 하지 않아도 기다리면서 좋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도크 상황이 차가면은 업황이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이 꼭 나쁜 거냐고 했을 때 도크를 일단 채워야지 성과가 올라가니까 이 도크를 저가라도 채워 놓으면은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안 채우고 계속 비우고 가면은 성과가 올라갈 여지가 더뎌지니까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로 인해 도크가 하나 비일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적자의 폭이 엄청나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그 공정을 유지를 해야 된다. 저가라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업의 약점이기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업 같은 경우 정말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 호황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 그런 시점이냐? 네. 그게 궁금하죠. 네. 조선사들의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업황이 개선된다 또는 개선이 안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수주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이제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업황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할 때 수주를 안 하고 기다렸을 때 잔고가 많이 없으면은 나중에 업황이 좋아지더라도 본인들이 그때 생존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수주를 받고 가는 게 맞고 수주를 안 받고 업황이 안 좋아지면 정말 안 좋아지는 거고 업황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수주를 안 받고 자기가 버틸 여력이 있으면 나중에 좋아지는 걸 누릴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니까 수주를 하고 업황이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면 이제 레버리지가 생기는 건데 앞으로의 상황들은 지금 수주를 어느 정도 받아놓은 상황이고 업황이 정말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봐야 아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의 영역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업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수주가 일어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가 수주 뭐 이런저런 걱정을 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중국 조선사들이잖아요. 워낙 싼 가격에 이제 하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건데 그 부분은 뭐 해소가 다 된 건가요? 네, 중국이랑 한국이랑 그 합산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에서 거의 90% 이상을 한국이랑 중국 조선소가 합산 점유율을 갖고 갔는데 이게 역대 최대예요. 보통 뭐 70% 많으면 80%였는데 이게 그동안 밀려있던 대형선 발주들이 늘어나면서 중국 조선소들이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선종별로 보면은 한국이 잘하는 선박, 중국이 잘하는 선박들이 동시에 발주가 나와요. 뭐 중국은 한국보단 기술적으로는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벌커선을 수주를 많이 하는데 벌커선 운임지수 BDI가 지금 4,000포인트를 넘었는데 이게 거의 11년 만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발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중국에서 많이 가져갈 테고 중국도 도크가 좀 채워지면은 경쟁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어제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8척을 수주를 하고 공시를 했는데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들을 한국이 이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좋다고 하면은 경쟁 관계가 민감하긴 하지만 다 같이 좋아질 때는 둘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 친환경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늘어나면은 점유율을 높일 여지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한국은 뭐 말씀하신 친환경 LNG선 이러한 거 중심으로 계속 수주를 하게 될 것이고 벌크선 같은 그냥 단순 배 이런 거는 중국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중국도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들이었거든요. 중국의 격차 얼마나 따라왔냐? 한국이랑 점유율 역전이 뭐 중국이 얼마나 격차를 벌여갈 것인지 뭐 새로운 선박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따라왔는지 뭐 이런 질문이 계속 된 화두인데 그 10년 동안의 차이가 없어요. 계속 이 경쟁 격차는 유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선주들의 선호가 한국 조선소들에 쏠려 있는 것도 있고 친환경 선박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면서
한국이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로 피크아웃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좋은 건 아는데 다음 분기도 좋을 건 아는데 그게 끝이야. 이거 내년에는 어려워질 거야. 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움직이질 못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피크아웃 관련해서 다른 경기 민감주나 소재주도 다 비슷한 시각인데 그렇죠. 코로나 이연 수요가 반영이 됐고 그냥 그 다음은 다시 백신이 보급이 되고 그동안 재화에 집중됐던 수요들이 서비스로 흩어졌을 때 뭐 이런 물동량이라든지 아니면 재화 소재나 산업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까에 대한 이런 의문이 다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명확한 답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선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 4분기부터 늘어난 발주들이 올해 1, 2분기까지 계속 왔는데 이 발주들이 아직도 충분치는 않아요. 그동안 조선은 코로나 이전에도 몇 년 동안 업황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밀려있던 발주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육상에서 있는 것만큼 친환경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거기에 발주를 주는 해운사들은 최근에 돈을 되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발주할 여력들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의 투자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내년까지 그래서 올해 발주가 정말 쏟아졌으니까 내년이 올해보다 더 올라갈 건지 유지될 건지 감소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갖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급락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와중에 원가 개선 될 테고 성과 올라가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년까지 나쁘지 않다.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좋은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걸까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처음에 기대 많이 가졌던 분들은 과거의 어떤 조선 주가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올라갈 볼륨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한참 상승할 때는. 맞아요. 그게 긴 시계열에서 보면은 과거에 2005년, 2007년 이렇게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왔던 때부터 긴 시계열에서 보면은 보통 선박 한 척을 25년 정도 사용하는데 이 교체 주기를 생각하면은 2005년에 발주했던 것들은 2030년 정도 가면 정말 다시 교체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좋은 사이클을 탈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21년이라는 거죠. 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10년을 보고 투자하진 않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언제 교체 수요들이 당겨지고 경제 상황들이 개선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해서 발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건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작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발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작년 4분기에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회복을 하고 발주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됐던 거는 올해는 무조건 작년보다 좋을 거라는 거였죠. 그래서 멀티플이 올라갔고 올해 1분기 상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올해 그냥 작년에서 미뤄졌던 수요 정도 도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막 쏟아지는 상황이었고 멀티플이 더 올라갔는데 2분기에 들어서고 보니까 그 후판 가격, 원자재 가격은 급등을 하고 성가는 올라가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더디고 하니까 거기에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의 수요, 하반기 내년 수요가 지금 작년 4분기, 올해 상반기만큼 좋을 수 있냐? 는 것 때문에 지금은 애매하게 보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다시 이제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내년 수요 자체가 올해보다 꺾인다는 게 확연해야 더 내려간다 보고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성과가 올라갈 테고 지금 갖고 있는 볼륨의 매출이 늘어날 테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유지해서 상승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기대감을 들어보면은 지금 LNG선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탄소 제로 이 운동 때문에 이 노후 선박들 그 엄청난 공해를 내뿜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가 상당히 땡겨질 것이다. 선박 교체 어떤 수요를 그런 기대를 갖는 분도 있는데 이건 합리적인 건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머스크가 컨테이너 선사 중에서는 세계에서 최대인데 거기서 메탄올 추진 선박을 8척을 수주를 받았어요. 성과도 되게 좋은 가격에 받았는데 이 8척이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LNG 추진 선박을 통해서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기술들에 대한 지금 협의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발을 내디딘 게 메탄올 추진이에요. 작은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메탄올 적용이 된 케이스가 있지만 이런 대형 선박에 대한 메탄올 적용이 첫 케이스거든요. 이게 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발주들이 계속 증가를 할 테고 환경 규제 측면에서 보면은 IMO가 지금 규제 도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해운사들의 상황이 좋으면 규제가 생각보다 안 미뤄져요. 보통 해운사들이 상황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규제를 계속 밀어달라는 요구들이 반영되면서 미뤄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규제는 계속 잘 갈 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조선사들의 이 친환경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선박을 살려는 수요자 이거는 이제 해운사들이 주로 담당을 하니까 지금 해운사들의 업황이 어떠냐 앞으로 좋을 것이냐 이게 또 관련될 수 있겠네요. 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초호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초호황인데 앞으로 네, 초호황인데 이 번 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번 돈을 투자를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거든요. 컨테이너 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사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 지금 버는 돈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발주도 나온 거고요. 다른 선종은 LNG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제 카타르 LNG가 대규모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 물량들이 올해 연말부터 이제 반영이 되어 가고 어디하고 계약했나요? 카타르. 카타르하고 카타르랑 한국 조선소들이 네, 계약을 합니다. 뭐 대우조선이니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네네네. 작년에 이거에 대한 슬롯 예약 계약이 있었고요. 거의 한 100척 정도가 발주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조선 3사에 이제 골고루 뿌려지는 형태로 발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LNG도 크게 시향이 나쁘지 않고 벌커는 중국으로 가긴 하겠지만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중국에 채워지는 상황이고 탱커선, 그 원유 운반선이나 석유화학선 같은 것들이 약간 애매한 레벨에 걸쳐 있는데 다른 선종들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이 탱커선에 대한 이 노후화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 탱커선에 대한 환경 규제 때문에 노후선 교체 수요도 같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친환경 선박, 이런 뭐 LNG 선도 그렇고 이러한 쪽으로 계속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신규 수요도 있지만 교체 수요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은 한국 3사, 조선 3사가 가장 강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일까요? 그동안은 LNG선에 대한 기술이 대우조선해양이 많이 확보를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수주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 포함한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수주들을 많이 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메탄올 추진 선박이 대형 선박에 첫 적용이 됐는데 한국조선해양이랑 물밑으로 들어보면은 수의 계약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투자 여력이 제일 많고 규모가 제일 크니까 파트너십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 머스크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를 많이 줬었거든요. 네. 이게 완전히 스위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원래 조선 3사가 기본적인 기반 기술들은 비슷한 레벨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투자 여력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때 탑픽으로 한국조선해양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몇 개월 맞습니다. 전에 네. 지금도 유지하시나요? 지금은 사실 약간 애매한 게 조선주에 투자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네, 지금 계속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맞는데 업황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관점인데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은 무상 증자를 했고 유상 증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 구조가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적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수주 볼륨이 좀 줄어들고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반영되는 구간이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데 얘는 대형사보다 전체 생산량이 적어요. 중소형 선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대장주로 보기도 약간 애매하고 그럼 남은 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고 한국조선해양을 좋게 봤는데 지금 9월달에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해요. 그렇죠. 상장을 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사가 되는 건 거죠. 지금도 중간 지주긴 하지만 자회사인 비상장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의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장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수급 분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상장하는 현대중공업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저희가 이제 인수증권사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매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쪽에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관심이 많을 거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슈 때문에 그 신규 상장 그 이슈 때문에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선사들이 투자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네. 그러면 투자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만한 그런 좋은 상황은 언제일까요? 바로 9월인 것 같아요. 9월. 왜요? 9월에 그 현대중공업이 중순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죠? 홍길동 같은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현대중공업을 사고 싶은데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장애에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보통 지주사를 살 거냐, 그 회사를 살 네, 거냐 네. 이 문제나 같은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LG화학을 살 것이냐, LG에너지솔루션 살 거냐 그러면 배터리주 살려는 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네, 알겠습니다. 뭐 조선사 일단 해운사들의 이것도 그것도 호실적도 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망을. 네. 그게 이제 결국 조선사의 전망하고도 연결되니까. 네, 저희 보는 거는 내년까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